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내년부터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현재 50%인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의 가중치를 30%로 높여서 구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단지가 오래돼서 살기가 불편하다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조건부 재건축에 대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도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시행하도록 제한을 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로 했는데요. 이번 방안에 따라서 안전진단 통과 단지는 크게 확대되고 또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3대 규제였던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안전진단 규제까지 모두 개선이 된 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신데요. 카카오톡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 새로운 소식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상담 내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게요. 안녕하세요. 부천시 원미동에 1978년에 지어진 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인가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와 신탁시행방식 추진주체 간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위해서 경쟁 중입니다. 어느 쪽으로 동의를 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조합설립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들어봤는데 이 신탁시행방식이라는 거 조금 생소하기는 하거든요. 어떤 건지 좀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2016년도 3월 달에 이제 신탁사가 시행자로 들어올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진행이 됐는데 예전에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기한이 정해지면서 네. 정부 측에서 신탁사 방식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은 제초안에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가 움직였냐면 여의도 몇 개의 아파트 단지가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언론 기사에 나온 내용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신탁사로 진행하게 되게 되면 제초안에 걸리지 않고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됐습니다. 조합 방식으로 갔을 때의 어떤 그 이율이 3, 4%였으면 신탁 방식으로 갔을 때의 이자율이 6, 7%가 나오는 바람에 어떤 사업성이 그 조합원들이 어떤 손해가 있을 수 있었고요. 또한 제초한 기간도 짧아질 수 있었는데 어떤 그 내부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기간이 길어지면서 좀 애를 먹은 상황이 있었다. 이런 언론 기사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일단 우리 지금 첫 번째 상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데 조합 방식으로 가는 쪽에다가 도장을 찍어주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신탁사 시행 방식으로 가는데 도장을 찍어주는 게 맞겠습니까? 어떤 게 더 이득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십니다. 참고로 조합 방식, 그리고 신탁자 시행 방식, 그리고 하나 더 신탁자 대행 방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그 현장은 조합 방식과 신탁자 시행 방식,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신탁사에서도 신탁자 시행 방식을 진행을 했을 것이고요. 대행 방식으로 간다 하게 되면 신탁사의 수수료가 작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규모에 따라서 신탁사 시행 방식으로 진행될 그 지금 동의서가 지금 그 진구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럼 먼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대상지 요건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자, 도로,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공원이나 광장, 녹지, 하천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가로구역으로서 전부나 일부의 지역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사업 시행구역 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구역입니다. 규모가 작습니다. 또한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 같은 경우에는 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나와줘야 되고요. 또한 기존 주택 호수와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10호 이상, 그리고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단독 공동주택 20채 이상의 대상지 요건에 해당이 돼야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조합 방식과 신탁자 시행자 방식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해당 연립주택을 두 지금 주체가 움직이고 있다. 제가 참고로 신탁사 대행자 방식도 있다. 그러니까 일명 대행자 방식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은 모든 주체는 조합이 갖고 있지만 결정권은 대행 업무 대행의 업무를 신탁사가 하기 때문에 좀 전문성은 있다. 단 신탁사 수수료가 시행자 방식보다는 좀 더 낮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방식을 추천하고 드리고 싶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규모가 작다 보니까 지금 신탁사에서도 시행자 방식으로 진행을 지금 진구를 하고 있지 않나 판단이 들고요. 요건을 보겠습니다. 요건 같은 경우에는 조합 방식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내용과 이 요건을 포함한 신탁사 시행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조합 방식의 내용을 포함한 추가적으로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의 신탁 등기를 받은 신탁업자가 진행할 수 있다라고 요건이 하나가 추가됐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시공사 선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같은 경우에는 조합 방식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신탁사 시행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신탁사 지정 개발자 지정 고시 후에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뭐 사업 조건과 사업비 조달 같은 경우는 뭐 조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쪽과 좀 그 관계가 좀 깊고요. 신탁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조달, 금융권이다 보니까 자체적인 조달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는 조합 방식은 대의원회와 총회에서 이루어지고요. 신탁사 시행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전체 회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조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신탁 같은 경우에는 신탁사의 수수료가 포함되지만
조합 방식은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없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정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중간에 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 있죠. 소규모다 보니까 현재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소정법이 아니라 소규모 주택에 대한 정비 특례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어서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절차를 좀 보고 계시고요. 일반적으로 동일합니다. 사업시행 인가, 그리고 건축공사 준공인가, 그리고 이전고지 소유권 등기까지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조합 방식과 신탁자 시행 방식에 있어서 장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합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구분해서 봐야 될 게 주체가 조합입니다. 주체. 조합원이죠. 그렇지만은 신탁 시행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신탁사가, 사업 주체가 신탁사입니다. 가장 큰 차이죠. 그러면 과연 조합이 진행했을 때와 신탁사가 진행했을 때의 어떤 점이 장단점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우리 조합 방식에서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합원들의 전문성 결여.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이 내부적으로 이제 뭐 조합 주체가 조합을 운영하면서 어떤 비리에 연관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신탁상 방식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대로 조합 소수 임원 등의 비리 문제,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조합은 독선이 대동장치 부족하고 시공사 선정 후에 시공사에 좀 얽매일 수 있는 단점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신탁사 시행 방식에 있어서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신탁사다 보니까 조합원의 이익이 우선 돼야 되는 게 맞겠지만은 좀 등한시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신탁사 이익이 우선될 수 있다. 또 수수료가 발생하다 보니까 조합원의 이득 아니면은 조합원의 분담금이 이득은 줄면서 분담금은 늘어나는 어떤 조합원의 이익 분배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사업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비용이 지불될 수 있는, 누가 과연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됐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도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신탁 시행자 방식에 있어서 장점을 볼 텐데요. 자, 많은 어떤 금융기관과 연계되면서 또 시공사에 연계되면서 전문성에 있어서 사업성이 좀 빠른 추진이 보장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금융권이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좀 수월하다. 그리고 시공사와 협력업체의 협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업비 절감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조합 방식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입니다. 사업의 총괄을 맡고요. 의사결정에서도 단순하게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은 조합원의 이익이 최우선될 수 있다. 이 단점을 잘 보완하고 상기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조합원이 이익이 우선으로 될 수 있는 조합 방식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이 드는데요. 그러면 신탁사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떤 합리적이고 나름대로의 어떤 설득력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탁사의 구조 방식인데 신탁사 시행 방식의 핵심은 신탁사입니다. 이 전체적인 표를 본다 하더라도 신탁사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토지 소유주나 시공사 그리고 보증기관 모든 주체들이 지금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신탁사가 주장하고 있는 신탁사 방식이 더 유리합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객관적 사업관리 및 원가관리로 인해서 투명성과 안정성이 보장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또 전문 인력 투입과 원활한 자금 조달을 협조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신탁사 쪽에 주장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조합 방식, 조합 주체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들과 함께 지금 또 나름대로 설왕설래를 하고 계실 텐데 과연 이 내용들이 신탁사의 주장이 실제 현실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이 문제점은 없는지 단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탁 방식의 소규모 주택정비법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해당 법령 외에 신탁 방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신탁법, 그리고 자본시장법, 금융감독원 감독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나름대로의 본인들이 내 아파트, 내 지금 연립이 새로운 뭐 건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도정법 아니면 나름대로의 소규모 주택에 대한 정비법을 이해하는 것 외에도 조합원들이 알기 힘든 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나름대로 이 지금 조합 방식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등에 따라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의 법적인 적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적용법이 많다 보니까 조합원에게는 좀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기간이 축소될 수 있다. 빠르게 할 수 있다. 조합 설립 절차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이 될 인가가 떨어질 때까지 한 6개월 정도를 예상합니다. 6개월. 자, 그렇지만은 신탁 방식 절차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 준까지 해가지고 한 90일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주장을 하는데 그 이후에 3분의 1 이상의 토지 신탁 등기, 그리고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그리고 지정고시까지 해서 약 10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진행까지, 그리고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까지 걸리는 기간은 비슷하게 진행 속도가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과연 그러면 조합 방식으로 갔을 때와 신탁사 시행자 방식으로 갔을 때 조합원의 이득금, 비용은 얼마만큼의 더 많이 나가고 이득금은 얼마만큼 더 축적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 신탁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주장할 때는 일반 조합 방식 같은 경우와 신탁사 방식에 있어서 약 10%에서 15%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절감된 내용을 가지고서 따져본다고 하게 되면 차입형 토지 신탁 보수, 관리형 신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차입형 토지 신탁 보수가 들어가고, 또한 업무 대행 수수료 PMB가 들어가면서 이 지금 절감됐던 부분을 신탁사 보수료로 가는지를 잘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공사비가 최소화는 만능은 아닙니다. 공사비를 최소화시킨다는 것은 신탁사가 주가 돼서 시공사를 데리고 오는 거기 때문에 우수한 시공사가 참여하기가 어렵고요. 또한 사업 제한 수준이나 마감재 등에 있어서 품질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 왜? 금액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또한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는 좋은 사업 제안을 하기가 쉽지 않는 내용의 어떤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리스트 비용, 예비비, 분양경비 등 미분양 비용에 대한 조합원 부담에 있어서 지적 공사비는 저렴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내용은 신탁 방식의 공사비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한번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우리 조합원들, 과연 조합원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몇 명이신지 모르겠지만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다지 많지 않은 조합원들이 계실 텐데, 사업 진행이 빠르다. 조합 방식과 거의 제가 볼 때는 비슷하고요. 분담금이 저렴하다. 그렇지만은 기본 공사비는 저렴할 수 있겠지만은 고급 옵션 등 우리 조합원들이 원하는 수준의 품질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 추가 공사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사업 전문성 및 공신력이 있어서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외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신탁사에 있어서의 어떤 잘못됐을 경우에 물을 수는 있겠지만은 외주 처리이기 때문에 외주 처리를 하면서도 불안한 부분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신탁자 대행 방식으로 인해서 대행 수수료만 업무 대행 수수료만 줄 수 있으면 그 방식이 좋겠지만은 규모에 따라서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신탁사 시행 방식보다는
조합원들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되는 조합 방식에 한번 도장을 찍으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하면서,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전문성 결여와 투명성에 있어서 조합 주체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또 크로스 체크하시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훨씬 더 조합 방식으로 얻는 이득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비 사업에 있어서 조합 설립 방식과 신탁 시행사 방식에 대해서 장단점 비교를 좀 도와드렸고요. 특징들도 함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 이익의 우선순위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합 설립 방식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고, 이 조합 설립 방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함이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들이나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조합 설립 방식으로 조금 더 높은 점수 함께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헷갈리셨던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셨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좀 헷갈리거나 불안하다, 궁금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128-8504번, 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토지 투자를 늘 고민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전문가님의 토지 상담에 대한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꾸준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농업진흥구역 토지 매수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농업진흥구역 해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의 해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농업진흥구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또 해제가 돼야 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질문이었을 거예요. 평택의 모 토지가 농업진흥구역인데 도로가 나면서 네. 그 토지의 내용을 좀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농업진흥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그러니까 뭔가 당장은 활용할 수 없지만 그 토지가 지금 제한상에서 풀리게 되게 되면 토지의 어떤 그 수익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토지 투자에 있어서 가장 고수의 단계를 지금 여쭤보신 거예요. 일반인들은 많이 못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몰라서 들어가는 거죠. 뭐냐면, 농업진흥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땅값이 쌉니다. 싸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이 이런 땅들이 있고 주변에 큰 게 생기게 되면 이거 풀릴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은 이제 저렴하다 보니까 그래 묻어놓을까라고 했는데 그 묻어놓은 게 이제 내 때가 아니라 다음 자식 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해제 요건만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도 나름대로의 좀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투자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내리고 해제 요건 보겠습니다. 자,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 농지를 진흥농지라고 하는데요. 자, 농업진흥구역은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얘기했던 절대농지고요. 그리고 농업환경보호 목적으로 지정한 구역을 상대농지,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의 진흥을 위한 농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의 토지 해제 요건입니다. 해제 요건 보시는 대로 첫 번째로는 도로, 철도 개설 등으로 여건이 변화해서 3만 제곱미터 이하의 남은 자투리 지역입니다. 두 번째, 동일합니다. 주변이 개발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3만 제곱미터 이하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토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농림지역에만 농업진흥구역이 있는 게 아니고요. 도시지역, 녹지지역에도 농업진흥구역이 있습니다. 최근에 수도권 외곽 지역에 신설 지하철 노선이 생긴 지역에 농경지를 간다고 하게 되면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인데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 경지가 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은 해제 조건에 들어간다.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라 하더라도 자,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가 중복된 지역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 현재 비농지인 토지로서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 등 이 5가지에 해당한다고 하게 되면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 요건이 갖춰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설명했을 때는 지금 도로가 개설되면서 3만 제곱미터 이하 남은 자투리 땅이 돼야 되는데 자투리 땅이 아니라 더 넓은 쪽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농업진흥구역에서는 해제가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시면 농업진흥구역의 토지가 만약에 매물로 나왔을 때 이 내용을 한번 적용시켜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죠. 그린벨트의 토지 해제 요건을 좀 볼 텐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대한 환경평가를 한 결과가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결론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이 인가 아닌가를 좀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막 고층 빌딩들이 올라가는 사이에 껴져 있는 그린벨트라고 하게 되면 해제 요건이 갖춰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주민의 집단적 거주가 취락지구로서 자, 주거 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세 번째는 도시의 균형적 성장. 자,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자, 굉장히 좀 모호하고 애매해요, 내용이. 자,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서 유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납니다. 자, 도로, 철도, 하천, 개보수로해서 동일하게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단절된 토지입니다. 보통 그린벨트를 투자할 때 나름대로의 토지의 고수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토지를 찾습니다. 막연한 것들, 정부가 신도시 지정하겠지, 주변에 하겠지, 그 주변에 풀리겠지, 신도시 지정한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그린벨트는 안 풀리는 지역이 더 많다는 걸 좀 아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 해제 요건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형을 본다고 하게 되면 좀 구체적이죠.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구책사업,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 결론적으로 지자체든 국가에서 그 지역에, 이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에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 택지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을 때는 그 내부에는 그린벨트가 풀린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0% 이상의 집단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로 재발 제한이 묶여 있다 하더라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도로, 철도, 하천 개보수로 인해서 단절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0제곱미터 이하의 경계선 관통 토지. 제가 볼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위 내용보다는 1번보다는 2, 3, 4번의 내용을 좀 가지고선 그린벨트 투자를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 자, 근린공으로 단절된 경우에는 단절된 토지의 면적이 14,000제곱미터. 지금 보시는 대로 집단 취락과 근린공원이 있으면서 요거는 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해제 요건에 들어간다. 학교로 단절된 경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절된 해제 13,00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단절된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요건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공공시설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 규모의 단절된 토지의 사례입니다. 풀렸다는 얘기죠.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흥, 성남, 구리가 있는데요. 보시는 대로 학교 주차장, 공원 등이 들어갔습니다. 자, 공공시설이 지금 이렇게 요 면적으로 들어갔고요. 공공시설이 들어가면서 보시는 대로 제외 면적이 지금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들어간 2만 1,000, 18,000, 2만 7,000, 19,000, 3,000 제곱미터, 3만 제곱미터 이하로 들어간 요 면적들이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풀린 면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농업진흥구역 해제 요건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가지고선 좀 요건을 가지고 머릿속에 넣으시고선 제가 볼 때는 물건을 보시는 게 좀 더 실수하지 않는 올바른 투자 전략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토지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활용 가능성,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제한 구역들이 해지가 되는 그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농업진흥구역과 개발 제한구역, 이 해제 조건에 대한 부분들 잘 숙지를 해두시고 투자에 좋은 기회들도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2128-8504번, 2128-8504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시그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상담 시그널 채워지고 있고요. 다음 상담 또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울산 북구 천곡동 587-4번지에 2017년에 집을 지었습니다. 한 1, 2년 후부터 국어의 목적 사용료가 나와서 문의를 해보니까 제가 위임한 건축사가 점용 허가를 받았으니 거기 가서 따져보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어디에서도 이런 사용료는 안 내고 있던데 유일하게 저희만 사용료 청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지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 라고 지금 청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조금 주변 사람들은 헷갈리네요. 본인은 내는데 또 옆집들은 안 내고 있고 뭔가가 나만 내는 뭔가가 것 같고. 잘못됐죠. 네. 뭔가가 잘못됐죠. 심지어 이걸 건축사가 제가 볼 때는 허가를 가지고 집 있다고 지을 하니까. 때 네. 지금 앞쪽에 있는 도로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유로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토지가 현황은 도로였지만은 국어로서 국어의 목적의 사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진입로로서. 자,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그러니까 네. 저는 제가 이제 상담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 저한테는 참 어려운 질문들을 하세요.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네. 답답하시죠? 주변에서는 안 내는 나만 내고 있으니까 만약 주변도 다 낸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내는 게 맞는 건지. 자, 본 단독주택 울산 북구 천곡동이고요. 달천 농공단지에서 한 1.6km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지금 주거 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지금 동천강이 흐르고 있는 동쪽에 있습니다. 그 위치에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땐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자, 됐네요. 자, 본 땅 주변으로 모바일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가 달천 산업단지와 같이 해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자, 청곡지구 도시개발 구역이 앞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지금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 취락지구 내에 지금 토지를 매입하셔가지고 2017년도에 집을 졌는데 그 집을 지을 때 건축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2, 3년 후부터 지금 사용료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신데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지금 의뢰하신 단독주택이고요. 자연녹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는 지금 185평이고요. 연면적이 36평, 건물을 36평으로 지었네요. 지금 2017년도에 준공된 걸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본 지금 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뢰하신 시청자분이 지금 의뢰하신 지금 토지, 집이고요. 단독주택이고요. 주변에 지금 주택들이 쭉 들어와 있고 앞쪽에 공장도 들어와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지금 도로인 것 같습니다. 이 도로가 쭉 연결돼서 여기까지 끊어지는 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전에는 국어로서의 기능을 하다가 집들이 들어오면서 도로로 지금 현황 도로로 바뀌면서 지목이 도로로 바뀐 상태로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도로 같은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 소유로 되어 있고요. 매년 지금 국어의 목적의 사용료를 진입로로서 썼기 때문에 매년 사용료가 나오게 될 겁니다.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 필지에
약 공시가격의 공시지가의 한 5%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부과가 될 거고요. 자, 건축사는 어떻게 보면 그 시점에서 원칙대로 했던 거예요. 원칙대로. 그렇지만은 인근 주변에 본 주택이 들어가기 전에 인근 어떤 주택의 그 건축 허가 사항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었다. 아쉽지만. 주변 사람들이 지금 사용료에 대한 걸 부과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토지, 이 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요 그 파란색이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의뢰하신 주택이고요. 자, 지금 이 지금 그 거미줄처럼 뻗어 있는 이 도로가 899평이고요. 지목은 도로입니다. 그렇지만 국유지예요. 나라 땅이에요. 나라 땅 어디 땅? 농림부 땅. 농림축산식품부 땅이 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자, 인근 주택에 유일하게, 인근 주택들은 납부하지 않고 유일하게 본인만 납부하고 있다. 일단은 그 문제가 되는 거죠. 또한 지목이 지금 국어가 아니고 현황 지목이 도로입니다. 도로입니다. 그리고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 소유인데 국가에서 이제 정해져 있는 어떤 관급에 있어서의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농림부, 예전에 농림부라고 했죠. 농림부 땅 같은 경우에는 지민으로 쓰기 위해서는 목적의 사용료를 허가를 받아서 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이 지나면서 지목이 도로로 됐고요. 또 이 지역이 도시 지역 내 자연녹지고 또 자연취락지구로 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금 도로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지자체의 허가권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잘못된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속적인 민원 제기가 필요하다.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현황 상황이 본 토지에 있어서의 어떤 사용료는 변경되기 전까지는 내셔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변경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는 상황이 아닌가. 억울하시겠지만 일단은 이 지금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있어서의 해당 법을 좀 따르셔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 내용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어긋남이기 때문에 민원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변경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내 집에 살면서 내 집 앞에 있는 이 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참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시청자님의 상황을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고 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네요. 조금은 답답하시겠지만 아무쪼록 잘 원활하게 해결이 되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게요. 시흥시 매화동 동진아파트 32평으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아직 인허가도 안 받은 것 같더라고요. 학교 앞이라 16층까지가 최대여서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이 될까 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그럴 수가 있나요? 이 근방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추진위원회가 이미 설립이 되었는데 나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아직 안 된 거죠. 준비위원회지. 아, 준비위원회. 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는 공식적인 절차예요. 근데 아직 추진위원회까지 못 간 거지. 아직 도장받고 있는 거지.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럼 이 준비하다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건가요? 왜 안 될까? 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뿐만이 아니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법령도 해당이 돼요. 근데 재개발 쪽에서 당신 쪽은 좀 빠져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렇다고 하면 이쪽으로 가보지 라고 하는 한번 봐보고요. 꼭 재개발로 그만 가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매화동 지역이 어떻게 지금
전망이 어떤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시흥시 매화동이고요. 자, 매화동에 가장 큰 어떤 그 주변에 있어서 산업단지, 매화산업단지가 있겠고요. 또한 아래쪽으로 지금 매화역이 장례역으로 되어 있지만 5월, 4월 달에 신안산선 매화역이 4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장례역이 아닙니다. 장례역이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그만큼의 어떤 수요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때가 지을게 했는데 올 4월 달에 매화역은 장례역이 아니라 2026년도 하반기에 완공시키는 확정된 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매화동 같은 경우에는 매화 지금 동진아파트 주변에 지금 구축 아파트들이 즐비하고요. 자, 2026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화역이 들어오고 지금 이 매화역 일대에 한 1만 세대 지금 그 제가 빗금치는 요 라인으로 인해서 아래까지 매화지구가 계획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에 지금 동진아파트 주변으로 해가지고 바로 앞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형성되어 있는 구축 단지들이 즐비한 지금 그 매화동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3세대입니다. 93년도에 준공이 완료돼서 현재 지금 30년 차. 평수를 본다고 하게 되면은 23평부터 31평까지 현재 지금 31평대의 지금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고요. 29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매매가가 3억 4,800, 그리고 23평 같은 경우는 2억 4,600, 약 31평 같은 경우에도 3억 5천대 이상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토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 주변에 지금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실거래가가 아니라 세대수를, 입주 시기를 보겠습니다. 입주 시기를 봤을 때 지금 보시는 대로 동진 같은 경우 93년도, 91년도, 94년도, 90년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일기 신도시와 준한 시기에 지금 만들어진 아파트들이 즐비하고요. 자, 대지지분 같은 경우에는 자, 밑에 지금 진양아파트, 동진아파트가 근처에 있는 진양아파트가 대지분이 9평 나오는데 본 동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 870평, 토지가 870평 나누기 93세대 하게 되게 되면 약 9.2평 정도가 대지지분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용적률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가 지금 그 준비위원회에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시는 대로 용적률 같은 경우에 270%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도 270%까지 최대한 연면적을 다 활용한 지금 용적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물건 특성상 개별적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즉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에 있어서의 가능성과 사업성은 좀 개별적으로 낮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예상 사업구역에 있어서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빠져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법적인 효력은 없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그 사이트를 보면서 지도에 표시를 안 했어요. 자, 이게 지금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안 매화동 일대의 내용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금강아파트 그리고 아래쪽에 진양아파트가 있는 이 라인들은 재개발로 지금 2030 계획에 잡았고요. 매화동 일대가 정비구역, 예정구역으로 전체가 묶여 있다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다 해제시켜버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2030 계획이 나왔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지금 단독세대가 지금 즐비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 사업으로 들어가고요. 위쪽에 선흥 2차, 선흥 1차 아파트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2030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안을 잡아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고로 동진 아파트는 지금 보시는 대로 아래쪽에 재개발 지역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위원회에서 진구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재개발 지역으로 한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보시고, 만약에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의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선흥, 그리고 선흥 1, 2차, 그리고 재성아파트와 함께 소규모 재건축 쪽도 한번 협의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자, 과연 그러면 매화, 아까 전에 제가 지금 지도에 잠깐 표시했던 매화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게, 매화동 일대에, 매화역 포함해서 매화동 도창동 일대에 1만 세대의 매화지구가 주거단지가 형성이 됩니다. 2029년도까지 입주 계획이 있고요. 자, 자체적으로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2030 섹터를 나눠서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신안산선 노선이 준공 2026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0 초반에 완성된다고 하게 되면 매화역이 장내역이 아니라 확전된 역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일단은 본 아파트에 있어서 매도보다는 일단은 지금 가능성이 있는 재개발 쪽과 소규모 재건축 쪽을 양쪽을 협의를 보시면서 일단 한번 그 결과를 가지고 나서 한번 본 동진 아파트의 보유와 매도를 결정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산시 남부대로 원동 청구 32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재건축 전망이 있을까요? 매도 후에 전세로 살려고 했더니 매매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매도하지 말고 그냥 거주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경기도 오산시 원동으로 가서 한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 이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고 있어서요. 기대를 좀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네. 그리고 본 아파트는 아직 지금 아파트가 그 재건축 연한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그 신자분에서 얘기했지만은 안 팔린다. 너무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그냥 팔고 나서 전세로 있을까 하는데 안 팔리다 보니까 그냥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시기인데요. 자, 본 아파트 원동 청구 아파트입니다. 1996년도에 지어졌고요. 위치를 본다고 하게 되면은 1호선 오산역에서 한 1.1km 떨어져 있고요. 1.1km. 위쪽에 지금 경부고속도로 오산 IC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주변에 바로 원동 초등학교가 초품화로 같이 지금 형성됐기 때문에 초품화 아파트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20세대, 27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용적률이 190%에서 건폐율이 17%. 그렇지만은 본 아파트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또한 32평의 단일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건축 시공 공법이 PC공법이 뭐냐면은 바닥, 기둥, 벽체 등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공장에서 제작해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조립 및 설치하는 방식으로 80년대, 90년대에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많이 썼던 방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재건축 안전이나 이번에 지금 그 내용을 제가 뒤에서 할 텐데 진입이 좀 수월했던 것처럼 본 아파트도 건축 재건축 연합만, 중공 연합만 도래한다고 하게 되면 좀 쉽게 재건축에 진입할 수 있는, 던출을 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들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 들어가 있고, 자, 용도 지역, 3종 일반 주거 지역, 그리고 대지 지분 및 용적률을 봤을 때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는 15.8평. 좀 키워볼까요? 15.8평. 그리고 용적률은 190%입니다. 전반적으로 용도 지역, 제3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용도 지역. 두 번째, 대지 지분.
세 번째 용적률, 네 번째 PC공법 등이 재건축의 일정 부분 좀 가능성이 있는 단지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도도 어렵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12월 8일 어제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플러스 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 2월 달에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안이 나올 겁니다. 우리 앵커님이 초반에 그런 말씀하셨죠. 그 재건축에 대해 있어서의 모든 규제가 다 풀렸다. 자,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에다가 그 공사비가 올라간 걸 약간 포함시켜 주겠다. 자, 두 번째, 재초안. 재초안에 대한 일정 그 환수 금액의 기준을 좀 더 올려줬죠. 약해요. 약해요. 자, 세 번째. 지금 안전진단의 합리화 방안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나름대로의 적정하게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대모를 뽑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녹화 전에 그 방송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아파트가 신축으로 갔을 때 그 가격이 받쳐줄 것이냐? 사업성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사업성은 언제 나오느냐? 내년 2월 1기 신도시에 관련된 법이 용적률이 함께 적용이 돼야지 모든 재건축에 대한 방안이 퍼즐이 맞춰진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자료고요. 공문입니다. 어제 국토부에서 지금 보시는 대로 2022년도 12월 8일 날 석간부터 보도하는 자료를 지금 갖고 나왔고요. 자,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대폭 강화하고 조건부 재건축에 대해 범위를 축소시킨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현행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구조 안정성 평가를 50%, 주거 환경을 15%, 노후 설비도를 25%, 비용 편익을 10% 잡았는데 앞으로 개선될 1월 중에 시행될 내용은 주거 안전성을 30%로 낮추고요. 그리고 주거 환경을 15% 2배로 올리고요. 설비 노후도를 5% 올려서 동일하고 올려서 좀 더 구조 안정성에서 안전진단을 못 통과하는 단지들을 통과시킬 수 있게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2018년도 이후에 진행됐던 재건축 단지들에 있어서 적어도 3-4배 정도, 2-3배 정도 이상의 단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자, 조건부 재건축. 일단은 점수가 나온다고 30점 이하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 거의 없었죠. 보통 조건부 재건축으로 대부분 걸립니다. 조건부 재건축으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정밀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많이 고배를 마시는데 그 점수를 30점이 아니라 45점까지 올려서 재건축이 바로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조건부 재건축은 45점부터 55점 이상 그 구간에서만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내용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현행 같은 경우에는 모두 시행을 했었고요. 조건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자, 공공기관이 시행을 했었고 모든 내용을 확인했었습니다. 개선 내용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지자체가 요청했을 경우에 진행하기 때문에 좀 더 적정성 검토에 있어서 조건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쉬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본 개선 방안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모든 단지에 적용합니다.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한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여 아직까지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다시 개정된 규정으로 다시 적용하겠다. 언제부터? 2023년도 1월에 시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드려도 퍼즐이 맞춰지려면 이게 나와야 돼요. 진입은 했지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추가 분담금이나 이득금에 있어서 용적률, 건축 연면적을 과연 얼마만큼 더
완화시켜 주겠느냐에 대한 이 내용이 내년 2월 달에 나왔을 때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재건축의 투자, 보유, 매도 할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셨다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마지막 퍼즐까지 맞춰진 후에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자산 관리를 임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어두운 터널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우리를 더욱더 답답하게 만드는 건 내년에는 좋아질 거다라는 확실한 희망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고민이 점점 더 커지실 텐데요. 저희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문의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증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2128-8504번, 2128-8504번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 이후에 상담 내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